세월호 3층 객실 수색 과정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옷과 구명조끼에 덮인 채로 수습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육안 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됐는데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 본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설치된 보호 가운데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6개를 우선 상시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년 동안 16개 보에 대해 조사한 뒤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의지를 잇따라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당과 정의당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고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53일 만인 내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남한강 주변은 불빛을 따라 몰려드는 이 동양 하루살이 때문에 매일 밤마다 몽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더 빨리 출몰한 데다 개체수도 급격히 늘어나 피해가 큽니다. 동양 하루살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 선체 3층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신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발견 소식이 없어서 초조해하던 가족들은 반가움과 착잡함을 동시에 안고 오늘 수습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목포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해수부가 공식 발표를 하면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발견된 건가요? 네, 약 3시간여 전인 오후 4시 40분쯤 선체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위치는 배 3층 가장 꼬리 측의 좌현측, 그러니까 현재 거치된 상태에서 배가 지면과 가장 가까운 높이에 있는 4인실, 8인실 구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는 공식적으로 기자단에 알릴 때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견됐다 이렇게 알렸는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신체의 대부분의 유골이 상당수 발견됐고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구명조끼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등 현장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조만간 국과수 본원으로 일부 유해가 옮겨져서 자세한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주말에 이렇다 할 유해 발견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상당히 초조해했는데 오늘 작업 종료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갑자기 들려온 유해 발견 소식에 상당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수습 작업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역시 DNA 분석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모여있는 것으로는 보인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현장 상황을 내일 또 추가적으로 날이 밝는 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3층 선미의 객실 밀집 지역이라면 단원과 학생이 아닌 일반인 미수습자 잔류 추정 구역이긴 한데 신원은 DNA 검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네, 통상적으로 한 달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검사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해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르면 15일 정도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층은 당초 일반인 미수습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곳이긴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침몰 전에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인데 워낙 침몰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세월호가 바닷속에 잠겨있던 상황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잔류 추정 구역은 추정일 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허다윤 양의 것으로 확인이 된 치아가 발견된 곳도 예상과 달리
3층 우현의 에스컬레이터 구역이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이렇게 섣불리 유해 발견 지점만 가지고 미수습자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말을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리고 찾아줘도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지 확정을 갖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이가혁 기자가 얘기할 때 그 화면에 나갔던 장면이 아마 저 수습 현장, 그러니까 수색 작업 현장인 것 같은데 오늘 현장에서 유해가 다 수습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해가 상당수 발견된 이 3층 선미 이 구역은 지난 16일부터 수색이 진행됐고 오늘 6일 만에 이렇게 상당수 유해가 발견이 된 건데요. 객실 칸막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고 진흙과 내장재가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일부는 아직 있다고 확인만 하고 선체 밖으로 수습을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추가적인 유해가 있는지 수색을 하면서 또 오늘 확인된 것들은 선체 밖으로 수습을 하는 작업이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족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세월호 선체에서 3층은 절반가량 그리고 4층은 70% 정도 수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수습되는 유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3층과 4층을 33곳으로 나눠 수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수습자 허다윤 양 유해가 발견된 3층은 수색구역 20곳 중 9곳의 수색을 완료했습니다.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 여러 점이 수습된 4층은 13곳 중 9곳을 끝낸 상태입니다. 미 수습자 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2명과 조은화 양 추정 유해가 수습된 점을 제외하면 아직 6명이 남아있습니다. 가족들은 수색이 완료된 구역이 늘어갈수록 초조하게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해는 곧바로 국과수로 옮겨져 DNA 검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한 달가량 걸리는 점도 가족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뼈 한 점을 발견한 침몰 해역에선 해저면에 설치한 펜스 테두리 주변 18곳의 수색이 끝났습니다. 해수부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추가로 투입해 일반 구역 40곳과 특별구역 2곳을 다시 수색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과 부실 공사,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후유증을 불러오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절이었던 2013년 1월과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7월 2번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JTBC 뉴스룸은 그 다음 해인 2014년 하반기에 6개월 가까이 4대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선 방향까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의 배경과 전망을 뉴스룸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앞서 3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에선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감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이전에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땐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고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주윤입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뿐만이 아니라 4대강 보 6군데를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 건설 이전과 같이 물이 흐르도록 되돌리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16개 보 전체를 조사한 뒤에 철거가 필요한 보는 철거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현재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는 모두 16개입니다. 이 중 다음 달 1일부터 6곳의 수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낙동강 유역 강정 보령보 등 4곳과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입니다. 보 설치 이후 매년 반복되어 온 녹조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청와대는 16개 보 모두 전면 개방하지 않은 건 이미 보가 건설된 지 5년이 지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 안에 고인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수문을 조금씩 여는 펄스 방류를 시작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조차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보에 대해서 물을 일시에 방류해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플러싱 방류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4대강 민간 합동조사단도 구성합니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키로 했습니다. 조사단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관리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점점 더 악화돼 왔습니다. JTBC는 4대강 사업의 폐단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2014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최근까지도 문제가 될 때마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4대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극심해진 녹조와 그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선명한 초록색 강물. 지난해 여름 낙동강 하류 모습입니다. 뿌연 물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손을 대면 진득한 녹조류 알갱이가 만져집니다. 그물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들은 폐사 직전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로 인해 강의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2012년 28건이던 낙동강 녹조 발생 건수는 2015년 94건까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 사이 낙동강 수질은 2급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녹조 피해가 되풀이되는 건 금강도 마찬가지. 2012년 44일간 발령됐던 조류 관심 이상 단계 기간은 2015년 127일까지 길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빼고는 녹조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는 보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는 펄스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 물을 300만 톤부터 1000만 톤까지 방류하면서 녹조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하지만 방류 당일에만 조류 농도가 떨어지고 이틀 뒤에는 다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보 상시 개방이 4대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3년 전에 저희들이 4대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큰빛 이끼벌레의 창궐이었습니다. 자연의 경고라고 불리는 큰빛 이끼벌레가 강물 속을 뒤덮고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는 가시박이 강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어서 윤세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듬해인 2012년 10월, 금강과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만 6만 마리가 넘습니다. 2014년 여름엔 저수지나 댐에서만 발견되던 큰빛 이끼벌레가 남한강 이포보에 출몰했습니다. 당시 JTBC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인근의 강바닥을 확인한 결과 큰빛 이끼벌레가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이듬해 강 본류까지 확산됐습니다. 당시 금강 물속을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강바닥에서만 수십 개의 큰빛 이끼벌레가 쉽게 눈에 띕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중 동물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사는 곤충인 하루살이목 등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고인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목 등이 급증한 겁니다. 강 인근 생태계는 외래종이 잠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금강의 청벽대교 인근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된 외래종 가시박이 강 기슭은 물론 인근 절벽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시박과 돼지풀을 포함한 4종의 유해식물이 낙동강 보에서 관찰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3차례가 있었지만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매년 불거졌고 4대강 수질과 생태계는 악화돼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진행될 감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대강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자,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그러니까 앞선 리포트에서 문제점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전해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2조 원이 들어갔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은 계속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정부가 만들었던 4대강 사업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가뭄 홍수 예방 그리고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 사업비 16조 원을 포함해서 모두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특히 정부가 사업비 8조 원을 수공에 떠넘기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대략 10조 원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하도 준설, 다시 말해서 강을 깊게 파내는데 5조 원이 들어갔고 생태하천 조성에 2조 1천억 원, 그리고 16개 보호 건설에 1조 5천억 원 등이 쓰였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 대책에도 5천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예. 가장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그때 파낸 자갈을 판매해서 그것으로 이제 벌충을 한다 이런 얘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약속으로 나왔었는데 예. 저희들도 그걸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거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수질 대책에도 5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4년에 보건설로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변화한 생태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호수와 연못같이 유속이 느린 물에서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곳곳에서 크게 번식을 했는데요. 저희 취재팀은 직접 낙동강에 들어가서 바닥에 무더기로 서식하고 있는 벌레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수백만 톤의 황금모래가 사라진 사실을 보도를 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감사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의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녹조와 가뭄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예. 당시 저희가 큰 가뭄이 발생했던 현장들을 돌아봤었는데 대부분 4대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가뭄 해결이 전혀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예. 실내로 물을 끌어오는 데는 비용이 2천억 원이 들지만 정작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7일뿐이라는 충남도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반대로 이
이 와중에 강에 가득 차 있는 물에는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녹조 발생 시기가 사실 더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더 이상 이제 녹조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강에서 실시를 했던 방류 효과를 분석한 수공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보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 경우에 녹조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 지금의 상시 방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보를 개방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이에는 감사원 감사가 3차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중복이 되는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감사 보고서를 직접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이뤄진 1차 감사 결과 보도 자료인데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번 4차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사였죠. 2차 감사가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2차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는데요. 예. 국회에서 보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루어졌던 감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호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고요. 같은 해 진행됐던 3차 감사는 담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감사였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고 유지 관리 비용을 키우고 또 수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4대강 사업에 실패한 근본 원인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부실 공사가 뒤늦게 확인이 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감사는 바로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말기가 이제 2013년 1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기하고 겹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4대강 재감사 지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감사와 보개방 지시는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천명하고 또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그런 괴물 사업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결정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도 지워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선 우선 개방 대상이 전체 16개 보 가운데 6개에 불과하고 전면 개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춰 시비거리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보다는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지난 정부들의 방산, 즉 방위산업 비리까지 정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두고 방산 비리를 척결해 가겠다고 밝힌 건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산 비리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직접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 방산 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비리를 감사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방산 비리는 방위력 증강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방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방산 비리를 재감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른바 사자방,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문제 전체로 현 정부의 감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분위기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였죠.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하되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는 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빗장을 걸다시피 한 남북 교류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전날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시작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도발해 올 때마다 남북 교류를 줄여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통일부 조치는 남북 관계를 우리 주도로 빨리 복원시켜야겠다는 청와대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선 연락 채널도 다시 열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체육 교류는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미 촘촘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2차례 핵실험 뒤 북한 내 신규 금융기관 개설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또 석탄은 수출이 제한됐고 한때 우리 경공업 원자재와 교환한 아연 등 지하자원도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결국 남북교류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미국에 대한 설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달에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이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북한의 태권도는 좀 다릅니다. 특공무술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발차기가 나오고 차력 시범 같은 장면도 이어집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은 다음 달 24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해달라는 우리 측 초청을 받아들인 건데 새 정부 들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첫 사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북한에서 장관급인 상업상을 지낸 리용선 ITF 총재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방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북한의 장웅 IOC 위원 등도 참석합니다.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분야는 남북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2월 북한 선수단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를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의 참가 여부도 주목됩니다. JTBC 전영입니다.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들도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어제 경제 투톱으로 지명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그때는 본격적인 증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실제 부과된 세율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세율을 조정했는데도 정책재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25%로 환원하는 등 직접 증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임 기간 5년 동안 법인세 18조 원을 포함해 31조 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효세율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증세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손질에 나섭니다. 공공기관들이 사정이 되는데도 일자리를 적극 만들지 못하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못 만들면 임직원의 성과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평가의 배점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재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는 개량화된 일자리 평가 지표가 따로 없고 인적 자원 관리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일부 정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와 질, 그리고 정책 이행 실적 등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만약 일자리 성과가 작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예산 축소 등 불이익은 물론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일자리 평가 지표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공공기관의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식 등까지 모두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경영평가 편람 개편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최근 인사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잡았습니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근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검찰 조직 개혁 방향에 대해 공수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두 조직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 설립 이후로 하되 수사권 이양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할 세부 기준까지 자문위가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말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실무위원으로 검찰과 경찰 간부를 파견받아 양쪽의 의견도 직접 들어볼 계획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을 빼내고 변호사들을 넣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 대신에 외부 변호사를 투입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현직 검사는 70명입니다. 국실장 자리 10개 중 9개를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무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들을 일선청으로 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변호사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개혁을 지원할 인력이 없어 고전한 점을 반면 교사로 삼은 겁니다. 검사를 대신할 변호사 선정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공약 등을 연구했던 이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직 검사 출신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검찰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됐던 돈봉투 만찬에 대해 합동감찰반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준비한 법무부 검찰국 실무자를 상대로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해당 지시를 받았는지 그 경위서를 감찰반이 확보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달 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의 만찬 자리에 모두 45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차장검사에게 100만 원, 5명의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7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당시 450만 원을 준비한 법무부 검찰국 실무자로부터 지난 18일 경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그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한 겁니다. 감찰반은 수사나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데도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돈을 준비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위서와 만찬 참석자들이 제출한 경위서의 사실관계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한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만찬 참석 검사들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주에 한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만찬 참석자들의 수사 착수 여부는 결과 발표 이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최순실 씨와 같은 공간에서 만납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해서 안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진 대기실에 들른 뒤에 법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법정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섭니다. 먼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8시 40분을 전후해 호송차를 타고 15k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합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의 경비 속에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면 지하 구치감으로 들어갑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내부에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대법정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법원과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불투명 테이프로 차단 처리된 부스에서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범 최순실 씨와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법정에 올라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되고 법원은 이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번 주엔 2차례, 다음 주부턴 매주 3차례씩 진행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늘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도 열렸습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에게 삼성 계열사 합병을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직권 남용에 위증 혐의가 더해진 최고 형량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마지막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물산과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가 합병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줌으로써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처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문 전 이사장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친박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그동안에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이 폭력을 유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 오늘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차벽이 순식간에 뚫리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주최 측은 오히려 폭력을 부추깁니다. 이래가지고 뭐 즐겨 명령에 좀 따르라고 앞에서 따질 것 없으면 빨리 가라고 벌써를 넘겨야 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의 친박 관련 집회에선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15명도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 15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이전부터 주최 측이 폭력을 조장하고 유도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선열들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던 그날처럼 여러분이 그 주체 세력입니다. 가자 헌재로! 경찰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를 끝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선동 발언을 통해 참가자들을 범죄로 몰아넣은 책임이 크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친박 관련 단체들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에 친박 단체 집회를 열고 친박 정당을 만들면서 모으고 사용한 자금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로 비방과 몸싸움은 물론이고 고소 고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장난용이 올라가라!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친박단체 집회는 참가자들 사이의 욕설과 몸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사부노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박 집회에 나가던 한 단체의 대표는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네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신문 광고비로 10매덕, 대량 문자 발송비로 2억. 일각에선 집회에 동원한 전세버스 비용이나 각종 행사비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이란 이름으로 친박 정당을 창당하면서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도 논란과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직책 장비 또는 특별 장비 해가지고 많이 낸 사람 몇십만 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돈을 도대체 얼마 들어왔는지 전혀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경찰은 관련자들의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와 자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면서 이례적으로 발사체의 단 분리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발사관에서 튕겨나온 북극성 2형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전형적으로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발사 장면입니다. 발사 1분쯤 뒤엔 1단 발사체가 분리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북극성 2형의 계열 생산 준비를 끝내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고 부대 실전 배비를 위한 최종 시험 발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단 발사체와 탄두의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미사일에 설치한 촬영 장비로 지구상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세 조정 등 정확성도 명백히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에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시험 발사를 수정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동성이 더 뛰어난 고체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합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2형 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여러 개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완성한다면 ICBM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대화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당분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지난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였지만 보신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으면서 두 정권의 안보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관진 전 실장이 어제 물러났습니다. 김 전 실장의 6년 반은 과연 대북 관계에서 뭘 남겼는지 유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군에서도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연평도 사태가 재발할 경우 F-15K 전투기로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이 강조될 때여서 당시 김 장관의 강경 대응론은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로도 강경 일변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드 배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하면서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사드 배치는 자주권 문제라며 중국이 반대해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북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이 안보사령탑을 맡는 동안 정부는 내내 강경론만 이어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각종 제재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긴장 국면에서도 유지했던 물밑 접촉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처럼 압박을 이어갔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더 자주 발사했고 지난해에는 1년 새 핵실험을 2차례나 감행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첫 여성 외교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대일 특사단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기류를 명확히 확인한 일본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 근무를 희망한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업무 경험을 꼽았다며 과거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한일 합의 재협상을 내걸었는데 강 씨가 그 선두에 서게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를 가장 우려해온 일본 입장에선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강 후보자 지명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를 둘러싼 수완이 미지수이고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관련 경험도 없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북핵 문제가 그냥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큰 현안으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도 자주 그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한편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언론에 오는 7월 도쿄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흘렸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국내 1위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지난해 택배기사 6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정규직 확대 발표로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쿠팡의 택배기사 쿠팡맨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는 지난해 화물차에서 떨어져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산업재해를 판정받고 복귀를 준비했지만 돌아온 건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였습니다. 채워야 할 근무 일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자가 그랬어요. 무단결근하는 사람,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산재로 일을 못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또 다른 전직 쿠팡맨 윤모 씨는 배송 도중 한 차례 교통사고 때문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운전으로 거의 14시간씩 이렇게 막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 안 날 수 없는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거의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이제. 쿠팡이 내세우는 24시간 내 배송을 위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데 초과 근무를 하면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고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역시 불이익이 따랐다고 말합니다. 결국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쿠팡은 올해 쿠팡맨을 15,000명까지 확대하고 6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00여 명의 쿠팡맨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쿠팡 측은 쿠팡맨의 계약 연장과 해지는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 공원에서 지내던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 2마리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3번째 방류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돌고래 2마리가 속도를 맞춰 나란히 바다를 가릅니다. 그물에 있던 물고기를 낚아채기도 합니다. 오늘 서울대공원에서 지내던 남방 큰 돌고래, 대포와 금등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해역에 1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대포는 1997년, 금등이는 1998년 제주 바다에서 어업용 그물에 잡힌 뒤 서울대공원에서 15년과 18년을 각각 살았습니다. 고향 바다로 돌아오기 전 고등어, 오징어 등 제주 바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어종으로 화로잡이 훈련도 마쳤습니다. 금등이가 저희 대공원에서는 제일 위에 서열이었거든요. 또 까칠한 면도 좀 있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와 금등이는 가두리에서 2달 동안 적응 훈련을 한 뒤 7월쯤 완전히 방류됩니다. 현재 전국 수족관 8곳에 남방 큰 돌고래를 포함해 38마리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해가 지면 간판, 불도, 조명도 모두 켤 수가 없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어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사를 해야 하고 손님을 모아야 하는데도 때이르게 나타난 대형 하루살이 때문에 몸살을 앓는 남한강변 일대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엄청 바글바글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 아우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막 소름이 끼치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번화가입니다. 해가 지자 점포의 간판불이 하나 둘 꺼집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반입니다. 식당가인 이 골목은 한창 저녁 장사를 이어갈 시간인데요. 마치 문을 닫은 것처럼 간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렇게 유리창에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을 휘저어 쫓아내는 건 바로 동양 하루살입니다. 이것 때문에 끄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손님들 다 도망가 버려요. 불 켜진 가게 앞을 지나는 행인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달라붙은 하루살이를 떼어내느라 바쁩니다. 상인들은 가게 유리창에 달라붙은 벌레를 빗자루로 쓸고 불로 지져도 보지만 어느새 밝은 빛을 따라 모여듭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는 마치 쌀랑눈이 내린 것처럼 하루살이 떼가 모여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 동양 하루살이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몸빛은 옅은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 이곳에 10여 분 동안 서 있었는데요. ENG 카메라를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 곳곳에 동양 하루살이가 달라붙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촬영기자 등과 팔과 다리, 온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루살이 떼는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주유소는 물론 지하철 승강장까지 어디든 모여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이쪽 하얀 벽면을 한번 보실까요? 동양 하루살이가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죽은 동양 하루살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주로 5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4월 말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 시기가 열흘가량 빨라졌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밝은 곳을 향해 달려드는데요. 저희가 한번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을 켜자마자 이렇게 많은 하루살이 떼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경기 남양주시와 여주시, 하남시 등 남한강변 도시입니다. 지자체도 4년 전부터 합동 방제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물을 뿌려 하루살이를 쫓는 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한강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함부로 살충제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물거나 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전파하거나 그러진 않고. 문제는 매년 급증하는 개체수입니다.
벌써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음식이 안 질까 봐 그게 가장 겁나기도 하고 방역에 힘든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남한강 인근 주민들은 밤이면 하루살이를 쫓고 아침이면 죽은 하루살이를 쓸며 매일 벌레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개체수가 급증한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사대강 살리기는 수질 개선, 관광 대제 사업. 이를 통해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소설가 김중혁이 10년 전 요리 칼럼을 쓰던 시절에 세상사를 빗대서 내놓은 말입니다. 그 누가가 누구누구인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았던 세상이 급물살을 타듯 방향을 바꿔서 내쳐 흐르는 느낌이 드는 요즘. 이것이 은유라면 직설로 바꿔서 얘기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멈춰있던 강물이 다시 내쳐 흐르는 느낌이 아닌 현실 말이죠. 가로막혔던 수문을 열어서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당연한 이치를 막아온 궤변들.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물류 확대에서 수자원 확보로, 그리고 다시 수변공원 관광 사업으로 참으로 많았던 자기 합리화 끝에 이제야 다시 본래의 강으로. 결국 멀고 구부러진 길을 돌고 돌아서 그만큼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날려버린 뒤에야 막혔던 강은 열려서 다시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남방 큰 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향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물원 비좁은 수족관에 갇혀 살아왔던 돌고래는 바다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는 낯설어져 버린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은 분명 고되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을 열고 보를 철거해도 자연의 강은 이제는 너무나 멀리 떠나온 존재여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일과 같죠. 그러나 고래가 사는 곳이 바다이듯 강은 흐르는 것이 마땅하듯 사람이 망가뜨린 것은 어떻게든 되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 말.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물론 그 칼자루는 우리들이 쥐어준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이 오늘로 35일째입니다. 작업 종료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긴 오후 4시 40분쯤에 선체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상당수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첫 소식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다시 목포신항 연결해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저희가 뉴스룸을 시작할 때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유해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해수부 발표로는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견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수부가 이 정도의 표현을 쓴 것은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여러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개골을 포함해서 신체의 대부분의 유골이 발견이 됐고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구명조끼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서 발견 시각은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유해를 발견한 장소는 배 3층의 가장 꼬리 쪽, 선미 쪽의 좌현 쪽에 있는 4인실과 8인실 객실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이곳에서 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이 구역에서 수색이 진행됐는데 전체 12m 길입니다. 그중에서 8m가량을 수색을 완료했고 앞으로 4m를 더 추가로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유해 발견 소식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가족들이 걱정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가족들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곳 목포신항 이 철제 담벼락 바깥 이 부두 쪽이 유독 한적했습니다.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몸이 안 좋아서 복용하던 약을 챙기기 위해서 안산에 간 상태였고 나머지 가족들 역시 일반인이나 저희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는 부두 안쪽에서 선체 수색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하루 작업이 오후 6시에 끝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 40분쯤에 갑자기 유해가 발견된 이 3층 선미 쪽에서 상황이 분주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가족들도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초조하게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역시 가족들은 이 발견된 위치만 보고서는 누구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로 옮겨드릴 정도로 정확한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색 작업 현장도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이가혁 기자하고 얘기하는데 좀 간격이 뜨는 편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죠. 유해가 발견된 구역에서는 이제 내일도 계속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역에서도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3층 선미 객실구역에서 추가로 유해가 있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더 수습을 하진 못했습니다. 진흙이 상당히 많이 있고 쏟아진 자재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워가면서 수습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종료를 했고 내일 오전 8시 작업을 시작하는 대로 다시 한번 유해를 수습하면서 또 추가로 수습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선체가 가라앉았던 진도 앞바다 해저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오후 1시 25분에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활용해서 다시 해저면을 훑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거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군요. 이가혁 기자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4대강 사업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될 차례인데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으로 다시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비거리 만들기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내놓은 입장입니다.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 출신 의원이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미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바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좀 나누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도 좌우지간 이직을 담당하셨었기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2차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도 동시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계셨었기 때문에 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 감사원서 감사를 몇 차례 했지만은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마나 했고 나중에는 좀 하는 듯 했지만은 불완전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 그 과정과 동기 이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그거를 밝히는 게 저는 이번에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 흔히들 개발은 보수, 환경은 진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 교수 시절에 워낙 보수 쪽의 대표적인 논객이셨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를 상당 부분 허무는데도 사실 좀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글쎄요. 뭐 그런 면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요. 사실은 이게 뭐 이건 과학의 문제고 그야말로 학자의 양심의 문제지. 이것은 뭐 보수 진보 뭐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에 뭐 저희들이 그 이름을 금방 몇 사람은 떠올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자들보다도 그에 동조한 전문가들, 학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네, 이 4대강 사업은요, 다른 국제 사업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이른바 전문가,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은 사업이 시작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천법과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가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학문적, 양심적 소신을 그야말로 가졌으면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상돈 의원 주도로 과거에 이게 행정소송이 4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셨습니다. 네, 그거 참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집 변호사들은 다 그야말로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고 복잡한 소송이었는데 사실 나중에 고등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할 때 이미 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재판, 한강, 낙동강 같은 주요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에 그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상 과학적인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이런 사건을 뒤엎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뭐 이건 제가 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판부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일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이 그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또 그 당시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재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원고 측이 진실을 말했다는 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재판에서 패소하신 바람에 이게 이 전 대통령 측이 4대강 사업의 어떤 그 명분이나 의미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 또는 법적인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 정체적인 어떤 당부당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뭐 그에 따라서는 전임 정부에 대한 그 인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쩌면 또 실정법의 위반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후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기에. 그 두 번째 감사 때 이른바 이제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을까요? 네, 그것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한번 되돌려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2007년 경선 때 참 어떤 눈물겹게 그 패배를 했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게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4대강 사업도 그 아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 봄에 어떤 모임에서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님이죠. 만났을 때에도 저한테 제가 그 당시 소송하는 거 바빴을 때입니다. 4대강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셔 하는 그 말을 저를 보고서 처음 그렇게 말을 했고 저하고 그 후에 만나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현 정권의 국책 사업을 일개 의원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꾸면은 그때는 제가 좀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계기였다고 제가 다른 데서 듣긴 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이제 박 대통령은 지지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감사 또 한 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 토론 때, TV 토론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감사원에서 그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좀 했죠. 그래서 총체적 불신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비서실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국정원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권의 한 축인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권층에 자멸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려가 있었고 김기춘 씨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것이 그냥 다 묻혀버렸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뭐 이미 뭐 JTBC가 더 잘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 보면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재감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건 왜 필요합니까? 짤막하게 말씀하시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 청문회처럼 위증죄 처벌을 받기로 하고서 증언을 내 저는 많은 거기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 거기에 부안여동한 전문가들이 이제 국회에서 선설하고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거를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과 그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는 대통령의 검찰 지휘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법방해라는 표현까지 나왔군요. 네, 사법방해 들으면 대강의 감은 오실 텐데요. 미국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바로 이겁니다.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고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인멸, 증인 보복 등의 행동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의 닉슨 전 대통령은 증거를 없애려다가 사법방해 등으로 탄핵 절차가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FBI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사법방해는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수사를 지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 사건의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누구도 사법방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사를 막은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법방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탄핵 사유다라는 주장은 결론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 그러면 본질로 좀 들어가서요. 대통령이 어디까지 검찰을 지휘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아예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가장 앞장서서 네.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대통령은요,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지휘를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부 소속의 검찰을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검찰의 독립성에 좀 저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이 저해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어느 수준까지 지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는데요. 국정의 기조의 제시, 그에 따른 업무의 지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를 구속해라, 어디를 압수수색해라 라는 것처럼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해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법상의 해석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고, 법에 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호 수사 때 민정수석이 해경과 청와대 간 통화 녹음 파일의 압수수색을 막아서 수사 개입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합당한 수사 지시를 넘어서 방해 혹은 외압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권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하는지 여기에 이제 해답이 들어있겠군요.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53일 만에 외출입니다. 예. 누구 얘기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요. 피고인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해서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으니까 정확히 53일 만에 밖으로 나오고 모습도 공개됩니다. 예.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뭐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법정에서의 모습은 잠깐 촬영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부가 허가를 냈는데요. 예.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이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판사들이 앉기 전에 약 1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기 때문에 사복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503번의 수임번호 배지를 왼편에 달아야 됩니다. 예. 대선 기간 중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는데 내일 모습이 공개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논란이 됐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는 핀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당연할 테고요. 예. 최순실 씨도 같이 나오죠? 네. 병합 심리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내일 피고인석에 저렇게 같이 앉습니다. 예. 바로 붙어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변호인이 있는 건가요? 예. 양쪽에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나오는데 같이 있고, 또 변호인도 3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졌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 이후 뭐 통화는 자주 한 것으로 됐지만 한 자리에 앉는 것은 내일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 두 사람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417호 대법정도 좀 관심인데요. 예. 1996년에 전두환 대통령과 당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손잡던 화면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가 두 사람이
육사에서 만나서 45년직인데 저렇게 손잡고 재판을 받았었고요. 예.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모르는 척, 엄지척으로 잡았습니다. 뭔가요, 이건? 또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올린 글인데요. U20대회 축구 선수의 모습을 올리고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해보자. 네, 축구를 잘했는데 선전을 기대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겨냥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4대강. 예, 4대강 재감사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또 여러 국민의당에서는 논평까지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나왔는데 예. 모르는 척 이제 축구 선수의 엄지척한 모습만 페이스북에 올려서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찌 보면 나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또 일부러 짐짓 얘기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뭐 저 반발하고 싶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이 시점에서 반발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측근들은 많은 반발을 했지만 예.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발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도 보이는데요. 이미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방치해두면 오히려 환경보호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요. 또 4대강 옆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자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뿐만이 아니라 뭐 자원외교 비리 또는 방산 비리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 얘기는 이미 오늘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조사와 수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 하지만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보듯 수사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초대받지 않을 손님입니다. 예. 내일이 또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오늘은 전부 그렇군요. 예. 한 명씩 전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입니다. 2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초대장은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표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다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석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약간 이해도 되는 게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좀 비난을 욕설도 있는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재작년에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가 참석했다가 물세례를 저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뭐 꼭 참석하고 싶은 기분은 아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참석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내일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8년 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였는데 그렇죠. 8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친구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셈입니다. 예. 감회가 여러 가지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팩트체크 팀이 나오는데요. 오대영 기자와 지금 제 옆에 있는 안나경 앵커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